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백악관에서 아베 트럼프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상당히 오래 했어요. 아베가 왜 왔느냐? 세 가지 용어죠. 완전한 핵 폐기, 그 다음에 단거리 중거리를 포함한 모든 미사일 폐기, 그리고 납치자 문제를 관철시켜달라고 트럼프에게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그런데 아베는 기자회견을 할 때 아주 절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살 되는 소녀가 바닷가에서 납치돼가지고 지금 수십 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데 어머니는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런 자리에서 참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택하더라고요. 그 수십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국군포로 6만 명 우리가 돌려보내달라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한국의 보수 세력, 보수 정권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느냐 하는 리스트를 쫙 쓰면은 좌익들이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 중에 제일 1번은 뭡니까? 6개 사단 병력, 6만 명의 국군포로를 북한 지역에 남겨두고도 그 뒤에 정부가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아니 세상에 6만 명의 국군을 북한 지역에 남겨놓고 아오지 탄광에서 노예 노동하다가 다 죽도록 만든 이런 나라가 잘 묵고 잘 산들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좌파 정권만 아니죠. 우파 정권도 우리 국민들도 무심했고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난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징기스칸 군대는 포로를 구출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어떻게 포로를 남겨두느냐. 라이언 일병 부학이라는 영화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어제 트럼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이야기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는 제재는 계속한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하지 않는다. 해놓고 갑자기 종전선언에 사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문제는 단숨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니 단숨에 해결되지 않는데 종전선언을 왜 합니까?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하는 거지. 종전선언은 우리가 절대로 반대해야 됩니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우선 남침한 데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배상하고 국군포로 다 돌려보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해야지. 전쟁을 끝내는 건데 종전선언은 바로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화협정 종전선언 맺으면 주한미군 왜 있느냐? 뒤죽박죽이 이 논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은 트럼프가 워낙 딜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일부러 그런 혼란 전술을 쓴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김계관 같은 사람 전문가한테 당하는 겁니다. 많이 아는 사람과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이 만나면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죠. 이깁니다. 이게 불안 요소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합의문에 ICBM 실전 배치 안 한다 앞으로. 북한이 그렇게 발표합니다. 실험을 안 할 뿐만 아니라 ICBM은 실전 배치 안 한다 하면은 미국은 우리 본토는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하겠죠.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동시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적대 태도를 폐지하는 그 방향으로 노력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지원한다.
이런 식의 선언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CVID 이거는 물 건너갔습니다. 한꺼번에 단숨에 해결해가지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 다 실어서 나온다? 그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합의가 나오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한국에서 벌어질 상황은 일단 한국의 좌파 언론들이, 좌파 언론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 조선일보 정도 빼고 전부 다가 친 정권 선동 언론이 됐으니까 들고 일러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4.27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자. 헌법 개정안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보수 중도가 거의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게 다 뒤엉켜가지고 그 뒤에 일어날 상황은 평화협정 종전선언 한미동맹 해체 또는 주한미군 위상 변경, 주한미군 철수란 말을 하지 않고도 주한미군을 무력화시키는 용어가 주한미군 위상 변경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또 실질적인 낮은 단계 연방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북 간의 전 분야에서의 교섭을 해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판문점에서 만나고 남북한 사이에 들락날락하고 그 하는 과정에서 8.15 행사를 민족 공동 행사로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로는 기리지 않고 8.15를 해방 기념일로 기리면서 대한민국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뭐 대충 저희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그 정도입니다. 그럼 북한의 고민은 뭐냐? 지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이 바뀌고 하면서 여러 나라가 계산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어느 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불안한 걸 친다면은 북한이 가장 불안할 거고 그 다음에 한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권하고 저는 요새 우리 국민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센 두 나라 중국과 미국은 게임을 조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죠. 일본도 크게 손해볼 나라는 아니죠. 일본은 안보 문제에 관한 일본은 큰 걱정이 한미동맹만 있으면 큰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의도되도록 지금까지는 김정은 문재인의 의도대로 갔습니다. 의도보다 훨씬 더 잘 된 거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되냐?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안보적 측면에서 보는 학자와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학자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경제적 입장에서 북한을 보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김정은은 오래 갈 수 없다. 경제적 변화, 시장의 변화, 북한 주민들의 변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안보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한국은 핵이 없으니까 한국은 핀란드처럼 종속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느 쪽이냐 하면은 저는 경제적 관점에서 북한을 보는 게 결국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은 불가능하죠.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호지명이 아니고 김일성이기 때문에 모택동이 아니고 김정일이기 때문에 개혁 개방 사상의 사상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기껏한다는 게 개성공단 여러 개 만드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성공단 만들었을 때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럼 한국에서 뜯어먹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한국에서 뜯어먹히는 방법으로 연명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국민들의 처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방향인데, 지금 중국이 불안한 거로는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번 4.27 선언에 아주 암호 같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할 때 남한, 북한, 미국 3자 또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4자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중국을 딱 건드렸어요. 이것은 북한에서 요구해서 넣은 겁니다. 사실은 중국이 빠지면 안 되죠.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중국이 빠지면 됩니까? 전쟁 당사자인데. 이것을 빼달라고 한 것은 북한입니다. 14선언 때부터 그랬어요. 왜 북한은 빼냐?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거북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죠. 중국에 대한 의존이 90%나 되고 육지와 접촉돼 있고, 더구나 시진핑이 최근에는 미국과 협력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니까 중국으로부터 좀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3자 또는 4자 하니까 중국 쪽에서 발칵했습니다. 반발도 하면서 야, 이러다가는 북한을 미국에 빼앗겨 버릴지도 모르겠다 하는 게 김정은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다독거리는 형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논리가 하나 이해가는 게 있어요. 북한이 왜 종전선언에서 중국을 빼자고 하느냐면 논리가 이겁니다. 6.25 때 중국은 한국전에 참전한 적이 없다는 게 북한 쪽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중공군 들어오지 않았냐? 여러분, 들어온 중공군의 공식적인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 인민군입니다. 인민지원군입니다. 인민지원군. 영어로는 People's Volunteer Army입니다. 이것은 정규군이 아니에요. 형식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중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에 보면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김일성 조선인민군사령관, 팽덕회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딱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북한이 중국을 끼우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은 북한이 중국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은 지금 한반도 정세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에요. 이런 변화는 최근 150년 역사에서 두 번째로 오죠. 19세기 말에 청이 내려앉고 일본이 올라가고 할 때 한국에서 있었던 개화를 할 것이냐 하다가 분열로 가서 결국 일본 식민지가 됐던 그 시기. 그 다음에 1945년에 해방되면서 냉전 체제로 갈 때 대한민국이 소련 편에 서겠느냐 미국 편에 서겠느냐고 했을 때 이승만의 지도하에 미국 편에 서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플러스 한미동맹을 만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을 보장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승만 체제입니다. 이 시스템으로서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체제입니다. 왜냐?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거든요. 이승만 체제, 김일성 체제죠. 이승만 체제냐 김일성 체제냐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김일성을 숭배하고 따르는 주사파 세력,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 유감이 많은 세력이 결국 주도권을 잡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승만 체제에서 벗어나가지고 김일성 체제 또는 모택동 체제 또는 러시아, 푸틴, 김정은, 시진핑 세 독재자, 임기 없는 독재자 쪽으로 갈 거냐? 큰
국가 진로 두 가지 위기가 같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체제가 흔들리고 국가의 진로가 지금 흔들리는 게 같이 왔어요. 같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50년 동안의 이 세 번째의 위기입니다. 세 번째의 위기예요.